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수요의 개념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 요 구입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욕구 다 정리됐고, 요 일정 기간을 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요 유량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유량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를 시험에서 물어본다고요. 올해 이걸 출제했거든요. 단독문제로. 그럼 요 유량 개념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 경작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책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경작을 펼쳐보면 생산이란 말도 나오고 거래란 말도 나오고 변동, 소득, 그다음에 뭐 재산, 재고, 자산, 자본, 부채, 가격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경작에서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으로 나눈다고요. 그 나누는데 그러면 시험은 유량에는 뭐가 있나, 저량에는 뭐가 있나 이걸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럼 결국은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것들. 이 단어들이 유량인가 저량인가 우리가 파악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모르고 단순하게 암기하셔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그러나 의미를 알고 암기하면 좀 쉬워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부터 유량이 뭐고 저량이 뭔가를 이것도 공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유량과 저량이 무슨 말인가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그러면 요 유량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제가 늘상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소득은 얼마 정도 돼요? 그랬다고요. 소득. 그럼 요 소득이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2730 그래요. 소득이 2730. 그러면 어느 분이 그런다고, 2730, 언니, 선생님 소득이 2730이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제가요? 그런다고. 연봉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연봉이 2730이면 그러면 저는 소득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언니 2730이래 이렇게 하신 분은 월급이 2730인 알고 있다고요. 그럼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한 달 동안 했냐 1년 동안 했냐 이렇게 기간을 정해야만이 소득이 많고 적음이 판단되죠. 그런 것들을 유량 개념이라고 해요. 유량 개념.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 일정 기간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말을 집어넣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다.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유량 개념이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말을 넣었을 때 많고 적음이 판단된다고요. 그러면 소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월급이 소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임금이 한 달 동안에 3천만 원이다. 1년 동안에 3천만 원이다. 이 임금의 개념도 기간을 정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죠. 그런 것들을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오늘은 유량만 볼 거예요. 저량은 안 보고. 어차피 여기 유량과 저량을 외울 건데 여기 전부 다 외웠다. 그러면 좋은 거죠. 전부 다 외웠다. 근데 필요하게 불필요하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죠. 왜? 어차피 유량과 저량을 구별할 때 여기다 이렇게 박스 주고 여기서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유량만 정확히 안다면 저량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이걸 암기하고 싶다. 그럼 먼저 유량을 암기하시라고. 유량. 그 다음에 저량은 암기하지 말아버려 그냥. 그리고 나중에 유량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저량을 보시면 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유량 개념은 끝났고 저량의 개념만 이야기해 볼게요. 저량은 요 일정 시점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명확한 질문인가 봐봐요. 선생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거하고 선생님 1년간 재산은 얼마입니까? 어떤 질문이 더 적합한 질문이에요? 1번이. 요 1번 질문이 적합한 질문이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입니까? 12월 31일 날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요 1년간 재산은 1월 1일에는 내 재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에는 50억이 될 수도 있고 6월 30일 날은 4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1년간 당신의 재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적정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앞에다가 이 시점을 정해야 돼. 지금 얼마냐? 6월 30일 날은 얼마였냐? 3월 30날은 얼마였냐?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재산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일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이 이게 많고 적음이 판단된다고.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 개념이다 이 소리야. 그럼 유량과 저량이 가장 쉽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한다고요.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 개념이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는 2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이 유량과 저량 관련해서 올해도 나왔으니까 올해 포함해서 12번인가 나왔거든요. 12번 중에서 이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는 2번밖에 안 나왔고, 그럼 나머지 10번 중에서 9번이 요거 이렇게 주면서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 저량에 해당되는 것들 구분하십시오. 그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80% 이상이 요 구별하는 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별할 건데, 유량만 할 겁니다. 유량만. 그럼 이제 유량은 일정 기간 개념인데 이걸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수입,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수입, 저의 한 달간 수입, 저의 1년간 수입, 저희 이제 한 달간 수입, 저의 월급이, 저 월급이 저의 수입이죠. 저의 임금이 있겠죠? 저의 수입이죠. 저의 소득이 있겠죠? 수입이죠. 맞죠? 제가 임대사업자거든요. 임대사업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이 임대료 뒤에 수입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땅을 빌려줬습니다. 땅. 그래서 땅 빌려주고 사용료 받거든요. 그게 지대거든요. 지대는 토지 사용료거든. 그럼 뒤에가 수입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대 수입. 야, 너 그러지 마. 나 한 달 동안에 지대 수입만 3천만 원이야. 사람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대라는 개념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더니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이자 수입. 자, 그럼 여기가 전부 다 수입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소득, 수입이죠? 그러면 소득은 그냥 소득이 아니라 순용업 소득이라는 개념도 있고,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수입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수입이다. 아, 그러면 유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요. 이 단기 순이익.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1년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 단기 순이익은 수입에 해당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수입에 해당되는 거죠. 수입.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자, 그러면 수입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요. 수입에 해당되는 거. 들어오는 거. 소득, 임금, 월급, 그다음에 순용업 소득, 그다음에는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자, 지출. 지출은 나가는 거죠. 지출은 나가는 건데 5월 달에 어느 가정을 보면 5월 달에 지출이 많아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지출 많고 12월 달에 지출 많아요. 5월 달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에서 지출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부부가 이거 가지고 말씨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소비 지출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이. 아저씨 월급이 만약에 1,000만 원이야. 근데 5월 달에 지출이 800만 원이야. 평상시 지출은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5월 달에 지출이 8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번 달에 왜 소비 지출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소비 지출은 5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출해야 된다는 건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유량이죠. 그럼 나가는 것 대표적인 게 소비 지출이야. 소비 지출인데 이 지출을 생략한다고요. 지출을. 그래서 소비가 나온다고. 소비. 그럼 소비가 나오면 한 달 동안의 소비, 1년 동안의 소비 이런 말이라거든. 그럼 소비는 유량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입니까? 유량. 이제 올해 이 소비를 준 거죠. 소비가 유량이잖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입, 지출 두 가지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를 생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신규란 말이 들어가고,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고, 거리란 말이 들어가고,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유량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은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그 다음에 6가지가 나오는 거지. 첫 번째는 수입, 지출 두 개에다가 신규 생산 거리 변동 요 4가지까지 해서 총 6가지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바람이죠.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당장 다음 주까지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요. 어차피 오늘 외우면 다음 주까지 안 남아있으니까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이 6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언제 또 배워요? 언제? 12월 달에 또 배우고 12월 달에 또 배우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배우고 5월 달에 또 배우고 7월 달에 또 배우고 7월 달에 이거 배울 때 새롭다.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7월 달에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 7월 달에 되면 5번째 듣는 거니까 4번째 듣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유량 개념에 해당되는 거는요.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이거든요. 올해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신규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신규 공급량 이렇게 준다고. 올해는 신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이 나오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 그다음에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자, 어떤 게 적정한가 봐봐요. 지금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 이거하고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하고 지금 생산량이 몇 개인가 맞습니까?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이 맞아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생산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그래서 이 아파트 생산량이 2번 나왔어요. 아파트 생산량이. 이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런 거 배워요. 아마 중학교 때도 접하고 고등학교 때도 접할 건데 국민 총생산이라는 말을 접하죠. 국민 총생산 이렇게. 이 국민 총생산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것.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것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은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1년 동안 일정 기간 유량 저량 유량.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죠. 저량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유량이 나오면 먼저 일정 기간 개념이다. 그럼 유량이 나오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 다음에 2가지 수익과 지출 이렇게. 자, 이제요 우리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 법칙이라는 걸 배우죠. 의외로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또 의외로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되는 거. 늘. 자, 그러면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해요. 제가 어쩔 때는 목요일 날, 어쩔 때는 수요일 날, 어쩔 때는 금요일 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저는 법칙처럼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하고 여기서 볼 거야. 내년 10월 달까지.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늘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수요 법칙은 수요와 관련해서 늘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는 거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요. 누이비통 가방 하나에 50만 원이 떨어지는 거야. 가방이 가격이 50만 원 떨어져요. 그러면 누이비통 가방이 50만 원 떨어지면 누이비통 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됐죠?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 뭐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수요량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죠? 수요량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라고. 되셨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좋아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출제하면 좋겠죠. 근데 이 수요 법칙이란 말은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OX, X.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란 말을 안 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옳은 말. 자, 공급 법칙 볼래요? 공급 법칙은 공급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건데 가격이 올라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들겠죠. 공급량을 증가시키잖아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 제가 이 옷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야. 옷의 가격이 떨어져요. 야, 옷 가격이 떨어졌지. 직원들한테 옷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옷을 많이 만듭시다. 이거 미친 거지. 그치? 그러면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비례 관계다. 이 비례 반비례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다.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근데요, 반비례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급 법칙도 작년에가도 출제했는데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옳은 말이야. 공급 법칙이라고 앞에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럼 옳은 말. 그럼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수요에서 공급에서 두 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법칙. 그 다음에 수요 곡선도 있고 공급 곡선도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수요 곡선을 그려보십시오, 공급 곡선을 그려보십시오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우하향, 우상향 했는데요. 자, 그리란 말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 거니까 여러분 그릴 필요 없어요.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왜 만들어졌냐면 경제학자들이 경제 내용을 설명하는데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만들자. 그래서 경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을 그려내면 수요곡선은 요 가격하고 수요량,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수요곡선이라고 그래요. 가격하고 수요량 관계를.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가격하고 임대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와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여기 볼래요? 이 수요 법칙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 대신에 무슨 말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O. 가격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가격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여기다 임대료를 써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수요 곡선은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거든. 디맨드. 그러니까 디맨드에서 D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가 0.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0인 지점을? 0. 원점. 원점. 그래프 그릴 때 다 이거 원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억이 없는 거지 지금. 이걸 원점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잖아요. 이미 다 배웠다니까요. 배웠는데 어느 분들은 30년 전에, 어느 분은 20년 전에, 어느 분은 40년 전에 배웠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모르면 우리가 생활을 못했다. 그러면 다 기억하겠죠. 근데 이거 몰라도 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 이론 몰라도 지상권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원점이라고 그래요. 원점. 이거 읽어갈 때 원점부터 읽어가거든. 원점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수요곡선을 그려보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 사람은 고생도 혀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요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리냐고.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없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데 이 원점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다.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지. 그분은 아마 집에 갈 때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점부터 그려낸다고요. 원점부터. 자, 그러면 원점부터 그려내서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 우가 우측이라는 소리고 이 하가 아래로 이런 소리야. 밑으로. 상하할 때. 향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수요곡선을 볼래요? 수요곡선을 자 좌우로 볼게. 좌우로. 그럼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좌측이라고. 좌측. 그럼 여기가 우측이죠. 그러면 이 원점부터 읽어가거든. 그러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래서 이 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로 볼까요? 상하. 그러면 상하로 보면 이렇게 나눠봐야죠. 상하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이 위에가 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원점이니까. 그럼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그럼 좌우로 보면 우측으로 가는 거고 상하로 보면 하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로.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하향한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고 하향 밑으로 향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수요곡선 그리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여기서 집에 가서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저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 관련해서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제가 공급선 그려볼게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수요곡선, 공급선 계속 그릴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급곡선 그릴 겁니다. 그러면 수요곡선은 요 가격과 뭐의 관계? 수요량의 관계. 그러면 공급곡선은 가격과 뭐의 관계일까? 공급량의 관계죠.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공급선은. 공급곡선.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
그래서 S라고 표현해요. S. 자, 그러면 저 원점부터 읽어갈까요? 원점부터 읽어가면 여기 공수는 우상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는 우측이고 상은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좌우로 볼까? 좌우로 보면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좌측이고 우측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공수는 좌에서 우로 가는 거야. 좌에서 우로. 그래서 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하. 상하로 보면 여기가 상, 여기 하죠. 그러면 상하로만 보면 여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공수는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공수는 우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26회 때 시험으로 갑니다. 공국곡선은 우하향한다 했거든요. 공수는 우하향한다. OX, X, 우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수요곡선, 공국곡선이 배웠으니까 수요 관련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개념, 그 다음에 수요법칙, 그 다음에 수요곡선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봤지만 이제 기출됐던 거, 최근에 기출됐던 거. 자, 1번은 아까 봤죠. 첫 번째 시간에 2번. 2번이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유량과 저량 이제 구별할 건데 올해는 유량 물어봤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 6가지 지금 용어가 나열됐어요. 자산, 소득, 소비 쭉 나열됐습니다. 오늘 저하고 저량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유량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유량을 찾아라겠다. 그러면 일정 기간 개념이다.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게 뭐다? 유량이다. 찾아볼까요? 자, 자산, 유량에 해당되잖아요. 자산은, 요 자산은 저량이거든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요 소득은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소비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량 아직 안 배웠습니다. 통화량은 저량입니다. 저량. 왜 통화량이 저량이냐면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야.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그래. 돈이 돌아다니는 거. 한국은행 안에 있는 돈은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돌아다니거든. 그러면 통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여러분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통화량은 지금 얼마가 돌아다닙니까? 이 소리야. 그럼 지금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러니까 통화량이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올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통화량이 나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이 중요한데 이상하게 부동산의 개론에서는 통화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통화량을 딱 준 거야. 유량인가 저량인가? 통화량은 저량입니다. 자본 총량 이것도 저량이고. 자, 신규 주택 공급 나왔습니다. 이 신규 나왔네. 신규. 유량 저량? 유량.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이렇게 세 가지 의미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량도 있고 저량도 있구나 이런 거. 자, 어떤 학원을 갔더니 막 오전에라서 막 조시더라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학원에 와서 졸고 의미가 없지. 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집에 자는 거지. 학원은 공부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원에서 자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부한다 안 하고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그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자, 이제요. 요 3번 지문 갑시다. 3번 지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작년 문제네요. 작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이게 공급 법칙이거든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공급자입니다. 그냥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 감소시켜야겠다. 이거 미친 공급자지.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소니까 OX, X.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겁니까? 공급 법칙.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물어볼 때 촌스럽게 수요 법칙이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란 말은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수요 법칙이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같이 간다. 공급 법칙은 가격과 수요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반대로 간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간다.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수요에서 네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요 네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에서 별표 3개짜리는 아니에요. 별표 3개짜리는 아닌데 오늘 공부 내용 중에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오늘은 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별표 3개짜리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려울 건데, 이게 어려울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울 건데 얘는 오늘 반드시 깨우쳐야 돼. 기초 입문 과정이고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어려운 거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자, 이거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잡자고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눈만 크게 뜨면 되니까. 그럼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 변화가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있어요? 없다? 있다.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의 결혼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여러분과 저하고 대립하는 게 이거야. 이거. 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거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막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잘못.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딱 오늘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 그럼 요거 개념 잡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계속 꼬여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결혼이 하기 싫어. 그러면 언니 나는 민법에 치우쳐. 민법은 쉽나? 민법을?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잡아보자고. 자, 이거 공부하기 전에요. 자, 이거 봐요. 저기 동의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요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쓰고 싶으면 쓰세요. 제가 눈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분들은 막 쓰고 싶은데 내 눈 보면서 막 안 쓰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쓰고 싶으면 쓰시라고.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아요. 제가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다 쓰다가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이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써볼게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이 말은 아파트 수요량이 10개냐, 1000개냐, 10,000개냐, 100개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모든 재화에 아파트 재화죠. 모든 재화의 수요량 결정률인 무수히 많아요. 사과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요 사과 수요량이든 아파트 수요량이든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1번 타자가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1번 타자가 뭐가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 자, 아파트 품질이든 뭐 이자리도 필요 없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1번 타자가 되는 거야. 늘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라면 평당 10만 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33평 아파트 이상을 하나씩 사드릴게요. 10만 원이면 33평 해봐야 330밖에 안 되거든. 그거 사주고 말지 뭐 내가. 그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1번 타자라고. 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요. 자, 그럼 이걸 사과로 바꿔봐요. 사과 수요량 결정이 몇 개? 무수히 많다. 1번 타자가 사과 가격이야. 그럼 사과 가격이 하나 200만 원 이렇게 봐. 200만 원. 그럼 못 사 먹겠죠? 나는 사 먹을 거야. 나는 하나 사 먹으면서 예쁜 아가씨들 있을 때 지나가면서 먹어. 그럼 아가씨 언니 저 아저씨 돈 엄청 많은 거 봐. 그럼 제가 그러지 너 먹을래? 이렇게. 근데 그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따라와 나를. 사과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똥도 사줄게. 누이빅똥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1번 타자가 뭘까요?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라고요. 그 아파트도 가격이잖아요. 1번 타자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지금도 포화 상태잖아요. 1000만이어가지고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다 죽어요. 죽어.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아파트 수요량도 2배로 증가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500만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구가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야. 자, 소득.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배로. 그 10배로 증가했는데 다 투기만 하면 안 될 거니까. 투기하지 않고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고 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 살 때 대출 받거든요. 근데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율이 대출액을 결정한다고요. 만약에 대출 이자율이 10%다. 그럼 대출 받기 힘들어져요. 자, 봐요. 서울의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 원 대출 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자율이 10%라고 봐요.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저는 빚내야 돼. 2천 몇백만 원, 300만 원. 왜? 연봉 2,730이니까.
이자 갚으려면 2,300을 빚내야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이 아파트 수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다가 이자율이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요. 연립주택이 있네, 연립주택.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량을 결정한다고요.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아파트 안 삽니다. 연립주택에 살지.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다. 60평대 연립주택 산다 하더라도 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팔고 연립주택 사겠죠. 그러니까 이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요. 계속.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사겠습니까? 아파트 많이 사겠습니까? 연립주택 많이 사죠. 그럼 아파트 수량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등등등 서울의 아파트 수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것은 힘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변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제가 다 이런 걸 하나씩 사줘야 되잖아.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죠. 그래서 이 수요량 결정률을 다른 말로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고 그래요. 변화 요인. 수요량 결정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 같은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증가.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돈 대출 많이 받겠죠? 수요량 증가. 연립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요.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2억이야, 2억. 연립주택 안 살죠. 아파트 사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 증가. 여기 점들 등등 이것들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결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학자들이 이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아파트 가격하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이 나머지 것들은 인구 소득 쭉 나오죠.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누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설명할 거야. 이제 요 아파트 가격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맞죠?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면 아파트 가격은 안 바뀌어. 아파트 가격은 평당 1,00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했습니다. 즉 가격 이외의 요인 얘들이 변화를 해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네? 변화하지. 다 아까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화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고요. 근데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름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양의 변화를 한다고. 그럼 인구, 소득, 이자율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한데 그걸 학자들이 이름을 아파트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는 이 양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자,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들 뭐라고 부른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수요량 결정력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어떤 것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라 하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소득이, 인구가, 이자율이, 즉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름은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아파트를 해볼게요. 아파트, 여기 노란 걸로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와 여기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다른 요인을 일정할 때, 이 다른 요인이 가격 아닌 것들, 여기 있는 거 인구, 소득 이런 것들 일정할 때 가격이 변화했다 했죠.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양의 변화. 이렇게.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이 일정이란 말은 아파트 가격이 안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그럼 여기 가격 이외의 요인이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자율 이런 것들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가격 유형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화해요. 이 수요량은 변하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했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이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 소득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까? 수요 변화라고 합니까? 수요 변화라고 하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는데,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이 해당자가 아파트거든. 아파트. 지금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과 똑같은 말은 뭐예요? 임대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임대료가 변화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밖에 없죠.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몇 가지일까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여기 봐요. 여기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요 가격 빼고 전부가 아파트 수요 변화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여기다 전부 다 쓸 수 없잖아요. 소득, 인구, 이자를 전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 요 가격은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래서 소득, 인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는가 볼게요.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거든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단독주택이라고 해볼게요. 단독주택. 그럼 여기다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단독주택 수요 변화가 있겠죠. 그럼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가격이 변했죠. 이 가격은 아파트 가격입니까? 단독주택 가격입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여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단독주택 가격은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소득, 인구, 이자 이런 것들이 변하여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 이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해당자의 가격이죠. 이 해당자가 이제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 되셨죠? 자,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 변화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의미하셨습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차이점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이제 얼추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 이해했는가? 이제 저하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가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얘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왜 자신이 못해요? 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 양의 변화 이렇게 해야 되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요.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변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하면 얘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왜 대답도 못한다? 큰일 났다.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했죠. 그럼 단독주택은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했으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해요.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하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이해됩니까? 응. 아까 이거 할 때는 다 한 것처럼 하고 눈 감고 있고 그래도 여기 오니까 안 되면 어떡해. 아까 이걸 때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똑같은 말 한다. 근데 벌써 여기서 오니까 대답 좀 자신 있게 못 하잖아요. 이게 공부야, 공부. 공부를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문제 만들어내면 저기 뭐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좀 어려운 거야, 사실. 자, 봐요. 오로지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있죠?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돼. 이건 단독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여기 발라요? 여기다 아파트 해볼게요. 요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해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가격 이유인 아파트 가격 이유의 요인이거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요.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상승.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왜? 아파트 가격이 변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일까? 수요 변화일까? 수요 변화. 선생님 나는 이해 못하겠다.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한 게 아니라고요.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한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라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수요 변화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가 변화가 있는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뭐만 나와야 돼? 아파트 가격만 나와야 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나와야 돼. 여기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 상승한 게 아니라고 그래.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 이것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야. 됐나요? 응, 그렇지. 다음 주 남아있는가 모르겠다. 다음 주 남아있을까요?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남아있습니다. 또 하고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이해되면 돼. 여기서만. 자, 요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 변화. 이렇게.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공급에. 그러면 수요 대신에 공급 바꾸면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것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 이번 시간에요. 여기 이제 요 국어 공부 좀 하고 가게. 국어 공부. 자, 국어 공부 할 건데. 여러분 이제 국어도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 말 국어를 쓰면서 사는데도 이 국어를 잘 안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국어 공부합니다. 요 변화.
변화의 반대가 뭐래요? 불변. 이 변화는 반대가 불변이라고. 이거 변하지 않았다. 변화의 반대가 변하지 않았다죠. 불변이죠. 불변을 경제학에서는 일정하다고 해요.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당 100만 원 똑같다. 그럼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 불변 일정하다는 소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0년 동안 일정하다.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변화는 뭐가 변화 같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게 변화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평당 1000만 하다가 올해는 1500만 했다. 올라갔죠? 변한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평당 1000만 하다가 올해는 800만 원 떨어졌다. 떨어졌죠? 변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것도 변하고 떨어지는 것도 변하고. 근데 가격은 올라가면 상승이라고 하고 떨어지면 하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요량, 공급량, 양은 올라가는 것은 상승이라고 안 해요.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증가라고 그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은 상승했다. 가격은 하락했다 하라고. 수요량, 공급량은 변화하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뭐요? 감소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는 상승, 하락, 증가, 감소. 그럼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했다. 수요량,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변화했다.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 경우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게 변화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 수요 변화.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대요? 꼭 그러더라.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7번째 물어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야로 일생 6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7번째 물어보거든. 제가 수요 변화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말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무수히 많다가 가장 많고 어느 분은 또 엄청 많다도 나와서 엄청 많다. 제가 엄청 많다. 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많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두 가지 했잖아요. 변화는 두 가지 했잖아요. 두 가지. 근데 언제나 거의 대부분이 무수히 많다라고 그래요. 무수히 많다. 자, 바꿔야 되겠어. 엄청 많다로. 요 수요 변화는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엄청 많은 것은 뭘까?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요 곡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다 깨우쳐 가야 된다 했잖아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몇 개? 무수히 많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다. 자, 해볼게요. 자, 다 하다 못하고 죽어요, 제가. 아파트 가격, 소득, 인구, 이자율, 연립주택 가격, 뭐 세금, 정부의 규제 정도 등등등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근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눈다. 가격하고 가격 이외의 의견 나눈다.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인구, 소득 등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름을 달리 붙인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여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거든.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면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 아파트 수요량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파트, 요 해당 지역 아파트거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임대료 변화. 여기 하나인데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이렇게. 자, 반면에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가격 빼고 나머지 것들, 즉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게 뭔데? 인구, 소득,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요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만 나오면,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나오면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이쪽으로. 근데 아파트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 상승 예상은 다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자율. 자, 그만하라고 그래, 제발. 많이 했잖아. 저를 어여삐 여기서 선생님 그만해도 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변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 이해하셨죠?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요? 무수히 많잖아요. 가격, 유효인. 여기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자, 잘 듣고.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아파트 수요 변합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자, 이번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단독주택 수요량은 변합니까? 단독주택 수요 변합니까? 이번에는 단독주택 물어보는 거야, 제가. 아파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으면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수요량은 변합니까? 단독주택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다. 그렇지. 아파트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이 아니니까. 꼭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파트는 하나 A를 든 거니까. 의미하셨죠? 자, 기분 나빠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할 거예요, 제가. 자, 사과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아파트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사과 수요량은 변합니까? 사과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이제 된 거야. 자존심을 건드렸더니 되네. 자존심을 그런 거 그거 좀 어려워도. 그럼 이 공급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우리 기초 입문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12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본강이 들어가니까, 다른 학원들은 12월 달에도 기초 입문과정입니다. 우리 학원은 12월 달부터 바로 이제 기본수업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저 이 부분 했거든요. 이 부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하지 않고, 이제 볼래요?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위 이동이에요. 이동. 이렇게. 나중에 이제 12월 달 가면 증명할 거니까 오늘은 증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제가 오늘 증명하지 않았어요. 증명하면 여러분들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요곡선 상해 이동. 수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요곡선 자체 이동. 그 수요 변화는 몇 가지래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증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우측 이동이에요.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하지 않았지만, 자,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니까. 자, 이러면 쉬어야 되니까 지금. 자, 이게 가격. 여기가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이 나왔으면 공급곡선이 그려집니까? 수요곡선이. 수요곡선. 그럼 우하향.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 이게 A점. 이게 B점. A점하고 B점은 수요곡선 상에 있죠. 여기 수요곡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A점이 B점으로 이렇게 움직였대. 이렇게. 그럼 A점이 B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그럼 봐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죠. 이때는 수요곡선 상해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상해 이동. 여기 아파트 가격 변화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수요곡선 상해 이동. 자, 소득이 변했습니다.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해됐죠?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기출지문 볼 건데요. 자, 공급도 똑같이 적용돼요. 공급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봐요. 요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 변화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다. 그때는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 공급곡선 상해 이동. 그 다음에 공급 변화. 공급 변화는 여기다 아파트라고 써볼게요. 아파트라고.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한 겁니까?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변한 거죠. 그때는 공급곡선 상해 이동입니까? 공급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체 이동.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럼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공급선 좌측 이동.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이건 뭔가 봐봐요.
자, 수요 곡선이 1번이 수요 곡선 이렇게 2번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요 점이 움직이면 양의 변화라고. 점이 움직이면. 자체가 움직이면 무슨 변화고? 수요 변화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출 보자고요. 기출. 자, 1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서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가격 변화 있잖아요. 가격.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든가요? 수요곡선 상해 이동이다. 수요곡선 상해 이동이다. 상해. 자, 이거.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러면 2점, A점이 2점으로 왔다. 이거는 가격이 변화돼. 이거라고, 이게. 자, 2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그럼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변화죠.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상해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곡선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하면 수요 감소, 우측 이동하면 수요 증가. 요거 작년 시험지. 자, 3번. 20회 때 지문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3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다. 요 소득이 변했으니까. 수요 변화. 그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했죠. 왜?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상해 점 이동이나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이를 부동산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O. 되셨죠? 네. 자, 4번. 4번이 이게 28회 때인데, 자, 이거 사전 유심히 보시라고요.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주택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 주택 가격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고, 이거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주택 건설업체 수는 주택 가격이 아니죠.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럼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됐습니까?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 좀 쉬었다가, 좀 오래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세 번째 수업 시작할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또 할 겁니다. 되셨죠? 예. 자, 쉬었다.